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복습 스터디, 금요 테스트, 어저께 진행했었던 테스트의 문제풀이입니다. 정책론이 좀 어떠셨나요? 정책론이 이번 주랑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내용을 진행을 할 건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 저희 정책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제가 정책론 전공이기도 하고요. 되게 좋아하는 영역인데 여러분들이 정책론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론도 많고 학자 이름도 많아서 좀 버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 소스를 배부를 수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정책론을 좀 차근차근 익혀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오늘 사실 현장에서 진행하게 되는 토요일 수업은 이제 정책론의 어느 정도 결정이나 집행까지 나왔기 때문에 정책론이 조금 탄력이 붙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까지 진행하는 영역은 정책 분석까지 한번 문제를 내봤습니다. 다음 주에 문제풀이도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정책론 잘 익혀주세요. 자, 일단 1번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라스웰이 설명했었던 정책학 등장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책학은 아시겠지만 라스웰의 정책 지향, 그죠? 네, 오리엔테이션, 팔리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논문으로부터 출발을 했죠. 1951년 논문이었습니다. 이때 시작이 되었지만 행태주의 외세에 밀려서 정책학이 연구되기 어려웠다라고 했고요. 이 정책학 연구를 했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인간 지향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민주적 정책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가치지향적인 행정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요게 정책론의 출발이고요. 그래서 맞는 선지. 정책학 패러다임, 그래서 묵시적 지식과 경험적 존중을 강조했던 건 라스웰은 아니고 사실 드로라고 이야기하는 최정모용 주장했던 학자, 이 학자가 설명했었던 내용이어서요. 지금 보시는 3번이 라스웰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4번, 라스웰이 제안한 초기 정책학은 행태주의에 밀려났다가 흑인 폭동, 월남전 사회적 혼란 시기인 1960년대에 실제 재출발해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현재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3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정책 결정 요인 중에 도슨과 로빈슨이 주장했었던 경제적 자원 모형, 꽤 어렵죠. 이 모형 어려워서 처음에 실수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이게 행정학에서 연구됐던 모형이 아니라 정치학과 경제학에서 주로 연구되었었던 모형. 경제적 자원 모형의 결론은 경제적 자원이 훨씬 중요하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변수와 정치적 변수 중에 어떤 변수가 중요하다? 네, 경제적 변수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모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변수의 중요성을 설명하죠. 소득, 인구 등의 사회 경제적 요인이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고요. 정치적 변수는 절대 정책에 단독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환경적인 맥락에서 정치 체제를 통해 정책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치 체제가 매개 변수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별로 중요성이 없어요. 얘가 그냥 다이렉트로 얘한테 영향을 줍니다. 사회 경제적 변수와 정책은 순차적 관계에 있다. 이건 맞지만 정치 체제가 중간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X. 경제적 자원 모형에 관련된 내용들은 최근에 조금 다시 문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문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4번 가볼게요. 4번은 정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되게 힘들게 보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로이가 정책의 유형을 구분했죠. 배구, 규제라고 구분했습니다. 배구, 규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고 구분의 기준이 되는 건 정책은 하나의 정부의 강제력. 그 강제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직접적으로 행사할 것이냐, 간접적으로 행사할 것이냐, 그리고 이 강제력을 누구에게 행사할 것이냐, 강제력 적용 대상, 개별 행위냐, 아니면 행위 전체의 환경이냐, 요게 포인트였죠. 소수에게 집중, 다수에게 분산, 비용의 부담 주체, 이건 뭐였어요? 이거는 윌슨입니다.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규제 정치 모형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거는 틀렸는데 이게 어설프게 이제 뭔가 암기가 머릿속에 막 떠다니면 그때부터 정신이 없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번 틀렸고요. 분배 정책의 가장 핵심 정면 대결보다는 갈라먹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갈라먹기, 로그롤링, 포크 배럴 이렇게 나오고요. 이해관계보단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요거는 틀렸어요. 이해관계가 중시됩니다. 로그롤링은 선생님 협력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출문제가 사실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좀 이상한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로그롤링이나 포크 배럴이 분배 정책에서 나타난다는 건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뒤에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라는 거 정리해 주세요. 재분배 정책은 사회의 부를 재분배하죠. 누진세, 사회보장, 사회간접자본 정책 이상하네요. 왜?
사회 간접자본 정책은 분배 정책에 해당하는 예시입니다. 3번 X예요. 구성 정책은 헌정 수행에 필요한 운영 규칙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선거구, 정부의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의 설립, 공직자의 보수 이런 정책들이 다 구성 정책의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답되는 건 4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할만하시죠?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개념이 탄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정학은 할만해요. 진짜로.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7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원주의는 이익 집단들 사이에 영향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고요.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한 접근 기회는 모두에게 균등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접근 기회가 차등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다원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X. 현대 엘리트 이론은 국가가 소수의 지배자, 다수의 피지배자로 구분된다고 보죠. 이건 엘리트 이론의 가장 기본 전제입니다. 달의 다원주의는 정치 권력의 두 얼굴이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 바로 신엘리트 이론이죠. 바흐라흐 바라츠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무의사 결정이 정치 권력의 두 얼굴이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그들로부터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너무 행태주의적인 연구만 한다. 해서 비판을 받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게 맞는 선지고요. 조합주의는 국가 중심의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아시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가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국가의 적극적, 주도적 역할에 대한 것들을 강조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4번은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7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9번 네트워크 모형도 한번 가볼까요? 정책 네트워크에는 하위 정보 모형, 이슈 네트워크 모형, 정책 공동체 모형. 사실 이런 이름들이 아마 입에 안 붙어서 공부하시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름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입으로 되뇌이셔야 합니다. 자, 하위 정보 모형은 정부 관료, 선출직 의원들, 그다음 이익 집단, 셋의 굉장히 강력한 결합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고요. 이슈 네트워크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다. 굉장히 애매한 표현인데 폐쇄성, 안정성, 지속성이 제일 큰 게 하위 정보 모형.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슈 네트워크보단 나은 게 정책 공동체 모형. 그 다음 제일 떨어지는 게 이슈 네트워크입니다. 이슈 네트워크의 특징은 일단 개방적이고요. 일시적이라는 그런 표현 정말 많이 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2번 요거 틀린 선지입니다. 정책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형태의 결합이기 때문에 요거 X고요. 사실 3번하고 4번 요거 두 가지는 모두 다 이슈 네트워크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정책 공동체의 행위자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하다. 이슈에 따라 주요 행위자가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 다 이슈 네트워크의 모형이기 때문에 3번, 4번 둘 다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9번에 정답되는 건 현재 1번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14번. 여러분들이 비용 편익 분석을 진짜 어려워하세요. 근데 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일단 할인율도 높죠? 기간이 길어지면 현재 가치가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높은 할인율이든 낮은 할인율이든 사실 비용 편익 분석은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에겐 굉장히 불리하고요. 단기간에 뭔가 이득이 딱 발생하는. 그래서 단기 투자에 좀 유리한 방식이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X고요. 내부 수익률은 공공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면 현재의 비용과 현재의 손익이 일치하는 수익률을 구해서 이 수익률을 할인율과 비교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얘가 더 컸을 때, 지금 보시는 얘가 더 큰 값을 가지고 있었을 때 더 이 프로젝트가 효과적이다라는 걸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를 1로 만드는 게 아니라 빼기니까 0. 비용 편익 비율은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하죠. X입니다. 순현재 가치는 아시겠지만 재분배적인 그러한 편익의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순현재 가치는 재분배보다는 효율적, 형평적인 것들이잖아요. 재분배적 편익이란 표현이 형평적인 것보다는 효율성에 입각한 판단을 더욱더 강조하기 때문에 X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정답 되는 건 현재 14번에 2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토요일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에 사례가 들렸어요. 토요일 날 하는 수업도 그렇고 여러분 아침도 그렇고 이 아침에 굿모닝 행정학도 그렇고 주말까지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주말이든 주중이든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한 잔 마실게요. 열심히 행정하기 루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루하루 최선을 좀 다해보도록 합시다. 8월 첫째 주여서 제가 이 주를 시작할 때 8월 1일 시작할 때 제가 8월 달 힘내자 했는데 여러분 작심삼일 되고 있는 거 아니죠? 작심삼일이면 다시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으면 내일 잘하면 되고요. 어제가 힘들었었다면 오늘 잘하시면 됩니다. 주말도 잘 보내시고 오늘 수업도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정말 오늘도 열심히 힘내시는 여러분들 제가 응원하고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우리는 내일 아침 일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